회장이 도피를 하고 한국에서는 끝내 철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회장의 도피 과정을 보면 영화 저리 갈 수준의 스토리인데 영화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긴 합니다. 닛산 얘긴데요. 얼마 전에 혼다와 닛산이 소문만 돌던 합병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거 처음에 다뤄드릴 때 혼다와 닛산의 생존 문제보다도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를 위한 최후의 수단 아니면 몸부림이라고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 이 전망대로 회의적인 해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거 되겠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왜 닛산을 강조하는 거냐면 혼다보다도 닛산한테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혼다와 닛산이 합병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이유, 그리고 이게 현대차 그룹하고는 왜 다르게 봐야 하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혼다와 닛산의 합병은 일본 산업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합병은 표면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을 대응하기 위한 거고 중국 브랜드들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대차랑 GM, 현대차랑 토요타 이렇게 둘 중 하나는 전기차 시장에서 잘 나가거나 전기차 관련 기술력 중에 무언가 인정받고 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혼다랑 닛산은 전기차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혼다가 몇 년 만에 부활시킨 NXX는 하이브리드 슈퍼카였고요. 닛산도 리프라는 전기차가 상징적으로 있긴 하지만 기술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기차를 꽤 빠르게 만들었다는 정도, 기록 정도로만 볼 수 있는 차이입니다. 애초에 둘 중 하나가 전기차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게 있었으면 전기차 시장에서 항상 언급이 되거나 신형 전기차가 나온다는 대대적인 보도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딱히 그런 게 없었고요. 그나마 혼다는 콘셉트카 정도, 그 이상은 딱히 없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목표는 뚜렷한 합병이란 거죠. 전기차 시장을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한다. 이걸 위한 계획과 수단도 뚜렷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잘 되려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차 플랫폼이 있어야 하고요. 이 전기차 플랫폼은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모두 대응이 되어야 하고요. 배터리까지는 어렵더라도 그 외의 것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원재료 수입 다변화라던가 이미지 좋은 배터리 기업과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빠르게 충족해야 한다는 게 이번 합병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다 내는 것보다 둘이 더치페이 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둘이 뭘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시간과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확실하게 아껴야 하는 자동차 기업들 사이에서 합병이나 동맹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과연 이런다고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이런다고 해서 중국을 잡을 수 있겠냐, 다른 기업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최근 이 합병을 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인데 근거는 간단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만 짚으면 되는데요. 첫째, 중국은 이미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이걸 증명해주는 사례가 우리한테 가까이 있죠. 현대차 그룹하고 토요타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금 중국 시장이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현대차는 중국 매출이 90%나 줄었다고 하고요. 생산량만 봐도 중국 현지 공장이 세 곳인데 2016년까지만 해도 114만 대에 달하던 게 올해는 10만 대 선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중국 시장은 이미 중국 자국 브랜드가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전기차 시장은 선전같이 전기차가 대부분인 지역을 가보면 거의 모두 중국 브랜드입니다. 비아디, 디오, 지커 이런 브랜드가 대부분이고요. 이건 결국 이미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대부분이 고전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거랑 이어지는 게 현대차와 토요타의 중국 투자입니다. 투자 규모를 봐야 하는데 현대차랑 베이징 현대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기로 한 게 무려 1조 5,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토요타는 아예 중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죠. 여기서 포인트는 현지 중국 회사랑 합작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지은 공장에서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의 전기차를 생산할 거란 점입니다. 하필 렉서스인 건 최근에 중국 소비자들이 고급차를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는 걸 노린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어떤 걸 보여주냐, 중국에서 살아남거나 다시 부활을 하려면 보통 스케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중국 내 브랜드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방금 전 얘기와 연결되는데 중국도 가보면 지역별로 나뉘긴 합니다. 아직 충칭 같은 곳들은 의외로 내연기관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선전은 대부분이 전기차고요. 대부분이 중국 전기차입니다. 내연기관차는 아예 극단적으로 BM, 마세라티, 포르쉐 이런 차들이 많습니다.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같은 브랜드가 굉장히 많았던 시장이 분명한데 이제는 토요타는 찾기가 힘들 정도고 이 자리를 중국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상황에서 혼다와 닛산이 중국 브랜드라던가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는 거죠. 부분별로 나눠보면 중국 시장은 중국인들의 자국 기업 선호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냐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국가주의적 소비주의라는 건데, 소비가 단순히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을 지지하는 행위로 여겨질 때 나타나는 현상. 특히나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정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미중 무역 갈등이라던가 반일 감정을 비롯해서 국제 정세가 민감할 때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 브랜드를 더 적극적으로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요. 해외 브랜드는 경제적 침략자로 비추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다른 글로벌 시장인데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도
의문이죠.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중국 무역 장벽을 명분으로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그냥 이건 너무 간단한 거죠. 그렇게 무역 장벽이 있는 동안 다른 브랜드들은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은 내부적 문제인데 혼다와 닛산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니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현대차그룹과 BM은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GM한테 부족한 전기차 기술과 생산 노하우를 현대차가 보완해 주는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장이라던가 미국 기업과 협업한다는 걸 미국 정부에 어필할 수 있는 점, 이런 건 GM이 현대차 그룹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혼다랑 닛산은 각자가 독자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혼다는 슈퍼카나 소형차, 바이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역사를 세웠고 닛산은 중형차나 SUV 쪽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지금 시점에서 서로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두 회사 모두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 쪽에 치중되어 있고요. 두 브랜드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좋긴 한데 정작 지금 필요한 건 중국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두 브랜드 모두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해야 하는 게 공통 과제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와 같은 외신에서 비관적인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생산 능력을 최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도 두 회사가 상호 보완적이지 못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닛산이 불안정한 경영을 혼다가 같이 잡아주는 건데 그 다음은 딱히 이렇다 할 묘수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건 가능합니다. 두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같이 투자해서 두 회사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기도 할 거고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예컨대 중국이나 미국 시장에서 두 회사가 출시한 신형 전기차를 혼다와 닛산 공장에서 각각 생산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시장별로 혼다 공장에서 생산한 건 미국과 일본, 닛산 공장에서 생산한 건 중동과 중국, 이렇게 나눠서 갈 수도 있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와중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장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 규제를 선언했습니다. 그 유명한 반도체 덤핑에 철퇴를 들고 나섰다고 하고 전기차 산업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에서도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서 말도 안 되는 저가 공세를 하고 이게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명분으로 폭탄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중국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대만에 이어 2위입니다. 그런데 2027년 고작 2년 새에 중국이 대만의 점유율을 따라잡고 이마저 1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아예 이걸 대놓고 규제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혼다와 닛산한테 추가되는 과제가 뭐다? 갈수록 중국산 규제는 심해질 수밖에 없으니 중국산 원재료 같은 걸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미국에 더 투자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게 됩니다. 추후에 전기차 전용 공장 같은 걸 짓는다면 중국이 아닌 미국에 지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속도를 더 내고 있다는 거죠. 현대차 그룹은 당연히 전기차 쪽 투자와 연구 개발을 늘려갈 거고 하이브리드 차도 투트랙으로 가져갈 겁니다. GM이나 토요타도 현대차랑 동맹을 맺었습니다. 폭스바겐은 물론이고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출발이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전기차 쪽은 특히나 이렇다 할 게 없는 회사 둘이 만나서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란 겁니다. 전기차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이미 이쪽만 봐도 경쟁은 과열되어 있습니다. CATL은 자체 개발한 판스 플랫폼을 선보였죠. 한국에선 놀림받기 딱 좋은 이름인데 행사에서 강조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시속 120km로 진행된 충돌 테스트에서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폭스콘도 자체 개발한 MIH 플랫폼을 활용한 콘셉트카도 선보였고요. 현대차그룹은 1세대 eGMP 플랫폼에서 2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ES와 EM으로 넘어가기 위한 개발과 투자를 진행합니다. 폭스바겐도 다양하게 파생되어 있는 전기차 플랫폼을 단일화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차 그룹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대차 그룹은 이제 막 우상향 곡선을 탔습니다. 토요타나 혼다, 닛산을 비롯한 일본 차들은 전기차 시장에서만큼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빼앗기거나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이러니 전망이 다르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명한 이론이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인데 여기서 공격과 방어의 역학이라는 게 뭔가요? 방어가 본질적으로 더 유리할 순 있지만 방어는 기본적으로 수동적이고 공격은 능동적이란 점에서 전략적 한계를 가진다는 거죠. 대입해서 설명해보면 현대차그룹은 이미 능동적인 전략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단계와 입장이 됐습니다.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라던가 여타 친환경 기술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을 알고 있으니 이쪽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전략을 먼저 만드는 쪽이란 겁니다. 반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 차와 하이브리드 차 시장에서 전통적인 강자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위치를 유지하려는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 전략보다는 아직까지는 현상 유지 전략이 많다는 거죠. 토요타가 여전히 신형 전기차보다 신형 하이브리드 차 계획이 탄탄하다는 점만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일본 차 회사보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든 잠깐 주춤하든 언젠가는 한번 큰 변화의 필요성과 위기가 찾아올 거란 평가가 많았는데 그게 이번에 좀 크게 다가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다와 닛산이 대대적인 움직임을 보인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시장 판도가 바뀌면서 일본 차의 명성도 전기차 시장에서 확 바뀔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